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진행을 했냐 하면 지난 시간에 논지 관점 견해까지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그거 할 차례인가요? 다 들어갈 차례죠. 근데 개념적으로 들어가서 문화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X학습 제가 짚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33번에 33쪽에. 자, 보시면 개념정의 작은 따옴표 활용 부분, 이거는 지난번에 사실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해요. 여기 따로 또 나와 있을 뿐이지.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모티콘 아니니까 신경 쓰라고 했던 그거랑 똑같아요. 그겁니다. 작은 따옴표가 주어져 있으면 이건 되게 한 8, 90년대에 많이 사용하던 이제 영어권, 영미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제스처인데 이런 거 있어요. 뭐 네가 너무 못생겼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너무라는 걸 강조를 하는 거죠. 못생기긴 못생겼는데 어떻게 못생겼어? 너무 못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처럼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따옴표들이 있으면 요것을 강조하고자 하는구나, 혹은 아니면 요것을 중요한 어휘로 갖다가 제시하는구나,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서 나오는 녀석,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모티콘 아니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자, X학습 33쪽 보시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한다라고 뭘 해주고 있나 하냐면, 뒤쪽에 있는 권리 능력이라는 것을 앞에서 뭐 해주고 있어요? 정의해주고 있죠. 권리 능력이라는 게 뭐냐 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얘기하는구나. 오케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한다. 그렇다면 이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라는 거죠? 인간의 태생적 기본권이라는 얘기죠. 기본 능력이라는 얘기야. 그리하여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한다. 뭔 얘기냐면 빚을 빌려줄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이라는 거는 빌려줬기 때문에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고요. 채무라는 거는 내가 빌렸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의무를 얘기를 해요. 권리와 의무. 사람들의 결합체인 단체도라고 하는 걸로 봐서 지금까지 권리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어떤 단체도 그럴 수 있다라고 점점점 뭐 되고 있어요? 확장되고 있죠. 볼게요. 요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서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단체도 뭘 가질 수 있다?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권리 능력을 단체에 있어서는 뭐라고 불러요? 법인격이라고 불러요. 그게 그거야. 법인격이나 권리 능력이나 동일한데 사람이면 권리 능력이고 단체면 법인격이야. 그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단체 중에서 이 법인력을 가진 애들, 이 연결이 된 애들, 단체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조직체에 일정한 목적이 있어. 목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적 실체로서 존재한다. 구성원과 상관없이 독자적 실체가 있어.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뭐 가입하고 탈퇴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운영기구를 또 운영을 하는
운영을 맡아서 하는 운영기구가 따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구성원이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가입 탈퇴에 상관없이 가입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들을 뭐라고 불러? 요 단체를 요러한 특징을 가진 단체를 뭐라고도 불러? 사단이라고도 불러. 그리고 요 사단이 갖추고 있는 요러한 성질들을 뭐라고 불러? 사단성이라고 불러. 오케이. 사천성 아니고. 자,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한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는데 법인격 가진 사단은 사단법인이라고 부른다. 사단법인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네. 자, 요렇게 정리가 된다면 1번 이게 선지로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많이 헷갈려 했어요. 천천히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파악해 봅시다. 사단성을 갖춘 단체는 사단성을 갖춘 단체 두 글자로 줄일게요. 뭐예요? 사단입니다. 오케이. 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뭐예요? 운영하기 위한 기구가 운영기구잖아. 운영기구를 둔다는 건 뭐야? 사단성이지. 그럼 맞아 틀려?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법인격은 뭐였어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법인격 자체가 뭐냐 하면 사람에게 권리 능력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있는 것이 법인격이라고 했어요. 권리 능력이나 법인격이나 동일한데 사람한테는 권리 능력, 그 다음에 단체한테는 법인력이라고 했죠. 오케이. 그렇다면 이 사단법인의 법인격은 이 사단성을 그대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여기 있죠.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라는 특징을 가지죠. 얘도 맞는 설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A 이렇게 풀어서 하니까 A 이거 할 수 있어요. 다 하죠. 라고 하는데 이거 정답률이 50%밖에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50%면 반은 맞췄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찍은 애들까지 포함해서 정답률이 50%라는 얘기는 푼 애들 중에서 맞춘 애들은 30% 이하라는 얘기야. 푼 애들 중에서. 그렇다면 이거는 애들이 진짜 안정적으로 1등급 맞는 애들 제외해놓고서는 1등급 간당간당한 애들이나 2등급 애들도 틀렸다는 얘기야. 상당히 말을 좀 꼬아놨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겠구나.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단성을 갖춘 단체. 사실 그냥 사단은 이라고 해도 되는데 사단성을 갖춘 단체라고 굳이 다른 단어로 갖다 바꾼 이유는 여러분들 보고 이제 시험 보다가 당이 떨어질까봐 비곁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 먹고 비곁을 먹지 말고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대응시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갑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질문과 답의 형태를 통합 파악이라고 했는데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것. 지가 스스로 질문을 하고 지가 스스로 답을 하는 걸 뭐라고 하죠? 무슨 형태? 오케이. 자문자답의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자문자답의 형태에서 질문은 어떤 이 글의 중심 화제 혹은 아니면 논제를 제시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게끔 제시를 해요.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질문 파트가 중요할까요? 그것에 답을 한 파트가 중요할까요? 답을 한 파트가 중요하겠죠. 왜? 답을 얘기함으로써 어떤 대안을 얘기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겠죠. 뭐 설득이 됐든 아니면 정보 제공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질문 부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답은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구나, 목적한 것이 무엇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답 부분이야. 그래서 답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둘 필요가 있어. 뭐 지문 보시면 아예 표시된 부분만 확인할게요. 공간 지각 능력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라고 공간 능력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뭐 문제점 혹은 아니면 논제를 제시를 해. 그러고 나서
뒤에 그것은 대뇌의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와 이를 감싸고 있는 내후각 피질의 신경세포들로 설명할 수 있다. 아,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정보 혹은 아니면 이것의 역할 혹은 아니면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 뒤에 쭉 이어지겠죠. 정보 제공을 위한 거군. 오케이. 자, 35쪽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 희소성 높은 최고급 커피의 생두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그냥 이건 궁금한 거야. 물어봤어. 물어본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경매이다 라고 하면서 뭘 줘요? 경매로 갔다가 결정이 된다. 답을 주고 나서 가격 결정 방식은 수요자들의 해당 채와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거나 해당 채와의 가치를 정확히 가늠할 수 없을 때 주로 사용된다. 그렇군. 그래서 생두 가격이 정해지는군 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개념톡 4로 넘어와서 오늘은 논지 관점 변의 요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죠. 사실 이 책에서 굳이 왜 이렇게 나눠놨는지는 모르겠는데, 개념 3이랑 개념 4를 왜 굳이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논지라는 그 개념, 그 다음에 관점이라는 개념, 견해라는 개념, 그리고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화제라는 개념, 논제라는 개념, 논점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앞쪽 2, 3에서 했던 내용이 또 중복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볼 논지라는 녀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제예요. 주제와 연관되는 겁니다. 주제 혹은 아니면 글의 취지 뭐 이 정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입장이에요. 입장.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긍정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부정적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찬성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어떤 입장에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글쓴이의 무엇을 확인할 수 있어?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해인데, 견해도 사실은 뭐 입장이나 그렇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물, 현상, 뭐 이론, 뭐 논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글쓴이가 갖는 생각을 얘기를 해요. 의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자, 각가지 것을 보면서 가도록 하죠. 36쪽 논지 쪽 파트를 보시면 허리 아파. 역시 잠자리는 좋은 데에서 지내요. 요즘 지금 제가 원래 지내는 곳이 좀 거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요 가까운 메가스터디 학사 쪽에서 지내고 있는데 고시원이에요. 말은 학사라고 되어 있는데 고시원입니다. 뭐 물론 저도 뭐 대학교 때 고시원에서 살아봐서 고시원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서 대학 졸업한 지도 좀 됐으니까 그때 겪었던 이 딱딱함, 피곤함, 힘겨움은 이 몸이 다 잊어쳐먹었어요. 이 못난 몸뚱아리가 그걸 다 잊어쳐먹고 굉장히 편한 거에 익숙해져 버린 몸이 다시 그 고시원에 들어가서 거의 관 사이즈의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5일째가 되니까 지금 약간 몸이 망가졌어요. 지금 허리가 되게 좀 땡기는데 마음 같아선 침대를 빼버리든지 아니면은 토퍼 이만한 걸 하나 더 놓던지 하고 싶은데 한 달 동안 있을 건데 그 돈을 굳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냥 한 달 동안 아프게 살아야겠어요. 자, 갑시다. 사람은 또 적응하겠죠.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첫 문단 쪽 우리는 한 분의 조상으로부터 퍼져나온 단일 민족일까? 라고 바로 앞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뭘 던지는 형식이 있어. 질문 던졌어. 그러고 나와서 나오는 뭐가 중요하다고? 답 부분이 중요하다고. 대답 부분이 중요하다고. 오케이. 고대부터 고려 초에 이르기까지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자,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된 사례가 많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오케이. 거란, 몽골, 일본, 만주족 등의 대대적인 외침이라는 건 옐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침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외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외침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 자,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전쟁을 치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대부분의 전쟁이 짜잘짜잘한 전쟁들은 보통 우리 내부끼리의 전쟁이었어요.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일신라 때부터 해서 통일된 국가로서의 전쟁은 대부분 외침이에요. 바다 쪽에서는 일본 애들이 고노야로 그러면서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저쪽 위쪽에서는 거란 쪽 애들이 그냥 끼오 그러면서 쳐들어오고 여진 쪽 애들 끼오 하면서 쳐들어오고 이제 좀 괜찮나 싶었더니 저 11세기죠. 네, 원나라 애들 그쵸? 징징징기스칸 하면서 막 몽골 애들이 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네, 고려 때도 겁나 얻어맞고 우리나라는 맨날 얻어맞아요. 반도라는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반도이기 때문에 육지의 끝이야. 어디로 진출할 수 있는?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육지의 끝이야. 그러니까 육지 애들이 탐을 내. 바다 애들은 반대의 이유야. 바다에 있는 섬이나 이런 쪽 애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반도를 발판 삼아서 육지로 대륙으로 갔다가 진출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맨날 셔틀이야. 맨날 얻어 터져.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한 자연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전혀 반대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그렇죠. 이탈리아도 반도예요. 장화 모양으로 생긴 반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된 역사를 갖고 있으면 걔네들 이렇게 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저쪽으로 나가서 그쵸 시칠리아 반도 뭐 어디든 뭐 다 때려잡았어. 다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서도 다 때려잡고 그래서 대로마 제국을 만든 국가예요. 희한하죠? 그래봤자 근대 시대는 많이 똑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찌되든 역사 자체로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두들겨 맞은 역사라면 걔는 두들겨 팬 역사라는 얘기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이탈리아 애들하고 우리나라 애들하고 성향이나 성격은 제일 비슷하다고 합니다. 막 성격 불같고 뭐 그런 것들. 희한하죠? 성격이 같은데 역사는 왜 반대였을까? 되게 안타깝긴 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로마 같은 역사를 갖고 있었으면 일본을 뚝 까잡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나간 역사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슬픈 역사로서 남겨두고 어차피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문학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갑시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보면 이제 우리는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마지막 문단에는 글 전체의 내용을 뭐 하고 있을까요? 요약 정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사실 이 글에서 의도했던 건 이거야 라고 드러나겠죠. 볼게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차별해서 안 된다 라는 논리는 유감스럽게도 네, 그걸 반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민족이라면 차별해도 괜찮다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아하, 그렇다면 우리는 좁은 시야를 가져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민족끼리 우리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단결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닌 남에 대해서는 배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하나의 언어 강하게 내세운 나치 독일은 네, 부정적인 예시로서 뭘 들고 있어요? 나치 독일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나치 독일은 600여만 명의 유대인 학살과 주변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나아갔다. 물론 이런 가능성들이 늘 현재화되는 건 아니지만 네, 하고자 하는 말이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어요. 단일 민족 의식 속에는 분명 억압과 차별과 불관용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인식을 깨야 된다. 왜? 첫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단일 민족 하지만 실은 단일 민족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갔다가 사람들과의 통합과 융합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만 이딴 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핵심 논지는 단일 민족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관점, 입장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 랑께는 네, 역사적 사실을 신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재해 사물과 동일시했다. 자, 신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니까 뭔가 절대적 혹은 아니면 인간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불가해성 혹은 아니면 불가침 영역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랑케는 그렇다면 아직 뒤에를 읽어보지 않았지만 역사를 서술할 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왜? 신이 의지로 역사를 흐르게 했으니까. 자,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서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역사가 그것을 이 부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 랑케는 그렇다면 역사가들이 마음대로 역사를 해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부정적으로 봤다. 오케이, 부정적으로 봤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랑케의 주장입니다. 밑줄을 그어놓을게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역사가라면 있는 그대로 역사를 얘기해야 된다 라고 랑케는 주장을 한 거죠. 이를 위해 역사가는 사료에 대한, 사료라는 건 역사적 자료를 사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개들이 먹는 사료 그게 아니야. 자,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 내가 이러한 목적으로 역사를 서술을 할 거니까 이렇게 좀 바꿔야지, 이렇게 좀 왜곡해야지 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확인 부분 보면 확인 문제가 사실 어려운데 A 부분에 나타나는 랑케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례로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러일 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조약 자료를 선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선별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자료를 활용했다 아니면 모든 자료 중에서 필요한 것만 뺐다. 필요한 것만 뺐다라는 거니까 뭘 한 거야? 왜곡을 한 거죠. 자, 랑케 입장에선 이 짓거리가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이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견해. 견해도 뭐 동일한 얘기라고 했어요. 보시면 이 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지문에서 정말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인문지문에서 어떠한 것들이 활용되냐면 논제를 딱 주어주고 이 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가 나와요. 그래서 사상가나 이론가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가부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에 있으며,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살아요. 가끔가다가 되게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별 걸리는 병에 걸린 애들 같은 경우는 사람은 죽기 위해서 살죠. 뭐 이딴 얘기하는데 그딴 거 말고, 이런 젠장할 거 그런 거 말고 일단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야? 내가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미래에도 그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기적 유전자에 따르면 자신의 유전자. 그렇지. 그건 생물학적인 얘기고요. 오케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이 행복을 따르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덕은 또 뭐냐? 여기서 덕이란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다. 인간 고유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후천적으로 얻은 것일까요? 고유의 기능이니까 선천적으로 얻은 것일까요? 그렇죠. 선천적이죠. 애초에 타고난 것을 얘기를 해요. 덕이라는 건 애초에 타고난 거야. 근데 그걸 탁월하게 발휘한다라는 것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필요한 거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선천적으로 태어났지만 그거를 발휘하려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 후천적인 노력을 할 때에야 덕을 발현할 수 있고, 덕이 발현이 되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다? 오케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는 동물이나 식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기능이, 자, 식물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다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다라는 건 동일해. 그렇다면 요것들과의 차이는 뭘까? 식물하고의 차이점은 인간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수 있는 건 동물도 움직일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 동물하고도 또 다른 게 뭘까? 요 새끼들은 여기 없구나 이거예요. 인간은 뭐가 있어? 이성이 있구나. 그렇다면 인간만이 이성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성적 활동의 탁월함이 결국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덕이 발현이 되고 그 덕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이어져 오는 무엇을 갖고 있는 거죠? 견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요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 그 37쪽 옆쪽에 남아있는 동그라미 4개가 고러한 관계로 엮여 있음을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을 하셔야 문제랑 연결해서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좀 긴 지문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죠. 네. 긴 거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자, 38쪽. 요거는 지문을 좀 분석하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시계바늘의 이동거리로 보여준다. 아, 이 시계가 보여주는 건 뭐예요? 시간의 경과군요. 이는 시간의 경과를 뭐 한 거야? 공간화한 거야. 아, 시계라는 거는 시간의 경과를 공간화한 것이구나. 사람들은 시계를 통해 자신이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혹은 낭비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타인과 공유하는 시계의 시간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구상된 이 시계의 시간은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객관적이고 물리적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다음 문단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냐면 하지만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지만은 역접이에요. 앞쪽 거가 중요, 뒤쪽 거가 중요. 오케이. 자, 이 뒤쪽에서 이 물리적 시간 혹은 아니면 객관적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할 거야. 혹은 아니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거야. 확인을 해봅시다. 시계로 측정된 물리적인 시간은 우리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주지 못한다. 아하! 이 객관적 물리적이라고 하는 시간은 경험의 질적 차이를 뭐 한다라는 얘기죠?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질적 차이가 뭘까? 가령이라고 하면서 뭘 들어주고 있어요? 이 질적 차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놀이동산에서의 10시간과 출장길에 타고 가는 비행기에서의 10시간을 비교하자. 자, 그래 놓고서 이 두 작은 따옴표 있죠? 10시간은 결코 같을 수 없다. 왜요? 분명히 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10시간이라는 거는 동일했어. 하지만 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과 막 놀이동산에서 범퍼카 타고 막 그러고 그 다음에 막 롤러코스터 타고 그러면서 보내면 10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져요. 플러스 쭉쭉 먹으면서 그쵸? 네, 되게 짧게 느껴져요. 근데 출장을 가, 비행기를 타고 가. 비행기 안에서도 편하게 파스트 클래스에서 자고 편하게 가는 것도 아니야. 막 그냥 그냥 일반 석에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쵸?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야. 도착하면 바로 어떠한 회의와 어떠한 컨펌을 해야 돼. 10시간 동안 이러면서 가. 아니면 우리 쪽으로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PC방에서 이제 10시간을 정액권을 끊어놓고 노는 것과 지금 우리가 9시부터 9시까지 수업하는 것과 그쵸? 확 오죠? 그쵸? 네. 분명히 똑같은 시간인데 1도 똑같지 않아요. 전혀 다르죠. PC방에서는 승급전을 하든 뭘 하든 하면은 3, 4시간이 훅훅 갑니다. 근데 수업을 듣다 보면 아씨 이제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15분 지났어. 막 이런 느낌. 네, 정시과 시간에 막 그런 느낌. 분명히 물리적인 시간은 동일하지만 질적 차이가 무시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처럼 시간 경험과 인식은 개인의 문제이다. 아하.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시간의 경험과 인식은 객관적이나 물리적일 수가 없는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라는 거를 저거랑 좀 비슷한 표현을 바꾸면 개인에게 되는 문제니까 주관적이라는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요런 거에서도 불구하고 공공시계에 걸린 시계는 그쵸? 저거는 마치 시간이 모든 이에게 동일하고 균일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사실 이 교실 안에 있는 각각에게도 저 시계에 있는 물리적 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수업을 재밌는 선생님이 재밌게 해서 그 시간이 되게 재밌거나 하면
종이 칠 때가 되면 왜 벌써 종을 치지? 같은 느낌이겠지만 그날 선생님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자기 성향이랑 맞지 않는 어떤 그 수업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망할 뭐 이런 느낌이에요. 30분밖에 30분이나 남았다니 이런 느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개인마다도 또 다 다른데 되게 웃기는 게 시계는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 공용으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누가 또 좀 얘기를 많이 했느냐?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왠지 꼴을 되게 잘 낼 것 같아. 자, 이 앙리 베르그송 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또 여러분들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경험의 질적 차이를 구분해주지 못하는 물리적 시간은 진짜 시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물리적 시간 진짜 시간? 아니래. 베르그송은 물리적 시간과 구별되는 의식의 시간이 있다. 앙리 베르그송이 시간을 두 개로 나눴네요. 물리적 시간과 그 다음에 의식의 시간으로 나눴대요. 자, 이 의식의 시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지속이라고 불렀대. 지속이란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흐름이에요. 흘러가는 강물을 칼로 잘라서 어느 한 지점에 고정된 물을 얻을 수 없듯이 시간은 명확하게 분절되지 않는다. 분절된다라는 건 나눠지고 잘라지고 해서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시계를 보면서 지금 몇 시냐라고 물으면 아주 당연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시계를 보면서 지금이 10시 37분이야. 그러면 10시 37분이야 라고 얘기를 해.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라는 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죠? 흘러가고 있잖아. 내가 10시 37분이야 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시간이 흘러가서 10시 37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10시 37분이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37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앙리 베르그송은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건 가짜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다못해 초로 얘기를 하면 더 쉽겠죠. 지금 10시 38분 56초야 라고 말하는 순간 56초는 이미 지나갔어. 말하고 있는 순간 57초, 58초, 59초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7초 야! 라고 물리적으로 단언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딱 자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르그송에 따르면 흐름의 속성을 가진 시간은 단절적인 점들이 쭉 이어져 있는 선이 아니라 서로 침투하여 융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뭘 해줘요? 예시를 들어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다고 해보자.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현재 포착한 친구의 모습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친구와 관련된 경험들이 함께 융해되고 중첩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친구를 딱 만났을 때 한 중학교 때부터 친구 혹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길 가다가 만났어. 혹은 아니면 약속을 잡아서 만났어. 만났을 때 만약 이 시간이 흐름해가지고 있고 연속된 것이 아닌 물리적 시간으로만 존재한다면 그 만난 순간의 사건에 대한 얘기만 하겠죠. 너 오늘 옷을 입었고 오늘 얼굴이 어때 보이고 머리가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것으로 끝날 거야. 그러면 그날 내가 확인한 인상에 대해서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물리적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지나버린 뭐를 함께 공유하고 있어? 과거라는 시간, 추억을 공유하고 있잖아. 그래서 친구 만났을 때 여러분들 처음에 야 너 오늘 이쁘다 라든지 너 머리 바꿨니? 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는 오늘의 인상 끝이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얘기 안 하고 있네. 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 있잖아, 초등학교 때 있잖아, 야 그때 왜 봤던 애 있잖아, 이런 식으로 갖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죠? 분명히 현재이지만 과거를 끌어다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현재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섞여 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잘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연속이니까. 이처럼 과거는 현재에 의해 밀려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물리적이라고 한다면 과거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뒤편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왜?
현재라는 것만 이 순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라는 게 진짜 그렇습니까? 과거가 다 지나가 버리면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수업 끝나고 나면 과거는 밀려서 지나가 버리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겠죠. 어차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공부는 해서 뭐해? 그쵸? 근데 시간은 그렇게 밀려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것들이 어떻게 되니까?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서 차곡차곡 쌓이니까 공부도 할 수 있고 연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친구와의 우정도 쌓을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시간이 흐름이니까. 자, 베르고송은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동일한 시간은 진정한 시간이 아니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시간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 시간들이라고 또 뭐가 찍혀있어요? 자원통화표가 찍혀있죠. 용우야 기운 좀 내봐봐. 기운 좀 내봐. 자,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객관적인 시간에서 해방되어 자기의 시간, 흐르고 침투되어 융합되는 지속을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것을 깨달은,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간은 뭐 얼마만큼 썼는가 남았는가 뭐 요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how many가 아니라 그냥 how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베르고송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라는 거예요. 자, 대조의 방법을 토대로 화제에 접근하고 있다. 대조라는 거는 차이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녀석이 이렇게 맞붙은 건데 뭐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 글에서는 물리적 시간과 의식의 시간.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하면 통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시험에 이러한 개념어로 갖다 나올 때 통시적이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시적이라는 건 역사를 시간의 순서 혹은 아니면 흐름을 따라서 파악을 해가지고 변화가 어떠한 양상을 보여왔는지 보여줄 때 쓰는 방식이고요. 통시적 말고 자주 같이 사용되는 것 중에 공시적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적 관점은요. 그렇죠. 특정한 시기 혹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동시대. 동시대에 이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고 저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다 라는 차이점을 보여주면 공시적 관점이고 1910년대에는 이랬는데 30년대에는 어땠고 60년대에는 어땠고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게 목적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거 역사적 관점 뭐 역사 흐름을 본 적 있어요? 베르고송 얘기밖에 안 했는데요. 그렇죠. X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까지만 하면 일단 요 시간 끝날 것 같은데 자, 오늘 배운 거 확인 부분 지문 확인을 하도록 하죠. 동양 철학의 바탕에는 도에 관한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나 도에 관한 관점은 사상가들마다 다르죠. 자, 도라는 한자에 뭐가 되어 있죠? 그렇죠. 길도자인데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죠.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도에 대한 얘기가 이 글에 중심어 메인이겠구나 확인을 하시면 돼요. 혹시 이 도라는 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가요? 영어로 바꾸면 도 DO 같잖아. 근데 그건 두잖아요. 그래서 도는 영어로 갖다 하면 TAO 타오가 돼요. 타오. 아는 척 하고 싶었어요? 자, 가시면 뭐 TMI야 나 원래 그래. 자, 보시면 이 도에 관한 사상을 얘기할 거야. 요게 메인이죠. 자, 근데 요건 사상가들마다 다르다. 누가 봐도 그렇다면 사상가들이 나올 거고 각 사상가들의 관점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을 뭐 할 줄 알아야 돼? 비교, 대조 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갑시다.
자, 우선 공자가 말하는 도란. 아하, 공자가 먼저 나오는군요. 이 양반은 빠지지도 않아. 네, 동양 철학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죠. 계시죠. 자, 이 공자 같은 경우에는 도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도는 뭐다? 야, 이거 좀 읽어줘 봐봐. 자,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 네. 도리죠, 도리. 도리. 자, 그럴 것 같았어. 자, 도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뭐로 실천을 하느냐? 실천은 예로 하는 거야. 이그젠플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는 예의 범절을 얘기하죠. 네, 그 할 때 그 예자야. 객관화된 인간의 행동 규범이 예이고, 아, 요 예는 행동 규범이군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의 성립의 근거가 도이므로 일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이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아, 이 도라는 것은 뭐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 오케이, 인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이렇게 적어놔. 인간의 존재가 필요해. 그러므로 도는 인간의 내면과 관련될 수밖에 없다. 즉, 도는 인간의 자기 자각과 훈련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갈고 닦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 이건 공자 얘기야. 한편이라고 하면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 한편 전에 노자가 있군요. 자, 일단 노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공자가 주장한 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근데 공자를 겁나 디스를 하는 거죠. 들었다 됐죠? 자, 즉 통치 질서가 무너진 주나라의 예법을 회복하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만들어 도덕의식을 개혁하려는 것이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 아, 그렇다면 이 노자가 비판하는 건 이 예라는 것이 뭐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노자가 장자, 노자 얘들이 얘기한 게 이제 그 도가 쪽인데, 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도는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적인 것을 선택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얘기했던 예라는 건 너는 인간의 존재가 자기 수양을 함으로써 갖출 수 있는 어떠한 자연스러운 거라고 얘기했지만,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내 자신을 규범을 지은다는 점에서 이미 그건 인위적인 거 아니냐라고 노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느냐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공자를 그렇게 씹었어.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한비자가 나와요. 네, 자, 다 자자 돌림이죠. 자, 이 한비자는 공자의 도와 그 도가 실현된 사회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네, 영원히 고통받는 공자입니다. 맨날 까여요. 자, 한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공자의 말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건 너무나 유토피아적 얘기다.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다. 현실에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한비자는. 어떻게 이렇게 사니?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공자에서 비롯된 육아의 거칠해, 거칠해는 쉽게 얘기해서 허례 허식이 되겠죠. 그딴 것들을 비판을 하고 엄격한 형벌의 집행. 자, 엄격한 형벌 집행을 기반으로 하는 이 한비자는 법치주의입니다. 법가예요, 법가. 그러니까 유가, 그 다음에 이쪽은 도가, 이쪽은 법가 이렇게 가는데 법치주의입니다. 법으로 갖다 뭐든지 다 해버릴 수 있다. 법으로 갖다 뭐든지 이제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자는 자신을 갈고 닦아야 된다라고 했고, 노자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야 된다라고 했고, 한비자는 법을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 거죠. 봅시다. 그래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여서 그대로 놓아도 반드시 혼란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분보기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공동체적 삶을 살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차이가 나는데 공자 같은 경우에는 성선설이에요. 사람은 원래 착하다. 한비자는 여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악설이에요. 원래 인간은 개개끼다. 근데 뚝갑 해가지고 법을 갖다가 조지다 보면 착하게 될 수도 있어가 한비자고, 공자는 세상에 나쁜 물이 들으면 나빠질 수 있지만 갈고 닦으면 다시 하얘져. 다시 착해져 라고 본 거야. 내가 볼 땐 저는 좀 이쪽을 선호해요. 저는 네. 저는 성선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좀 성악설 쪽에 성향상, 개인적인 성향상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처럼 도에 대해 공자는 인간의 치열 도리, 노자는 만물이 생성하는 근원,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죠. 한비자는 법 자체라고 본 것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로봐 도라는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렵지만 네모칠게요. 여러 사상가들이 연구했던 뭐야? 동양 철학의 근저. 근저는 뭐예요? 뿌리죠. 뿌리. 기간, 근본이라는 얘기야. 이 도라는 것에서부터 모든 뭐가 나왔다는 얘기죠? 동양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가 되고 잠깐 쉬었다가 어차피 다음 시간도 저니까 네, 주제의 파 부분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뭐 임마? 아이씨 녹화됐잖아.